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요즘 한국인 밥상의 필수 음식인 김치가 금치가 됐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만 원이 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치솟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를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쌀값과 한우값은 큰 폭으로 떨어져 농민들의 근심이 큽니다. 오늘 이루어진단 라이브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이상기후 시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최근 정부가 공개한 한국형 소득 경영 안전망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최근 배추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다 올해 김장은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농정 분야 총책임자시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질문은 그거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추 한 포기 제가 좀 전에 2만 원 넘었다고 하는데 이거 가짜 뉴스 아닌가요? 진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매장에서는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네.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격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요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이게 9월 24일자입니다. 이 9월 24일자인 거 강조하는 이유는 배추 가격 매일매일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어디에서 파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고 어떤 용도인가에 따라서도 또 가격이 달라집니다. 가령 지금 그 김치를 담기 위한 배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크고 또 속이 뭐 꽉 차고 이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무진장 농협에서 팔고 있는데 세 포기가 한 망입니다. 배추는. 그렇죠. 예. 세 포기가 5만 원에 거래를 됐어요. 그럼 한 포기당? 16,600원 정도 16,600원. 되나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저기 충북 충주에 있는 데인데요. 사청농협 여기서는 14,000원. 14,000원. 예, 또 다르고요. 그다음에 뭐 샐러드나 쌈배추 이런 용도로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6,584원. 뭐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용도가 무엇인가? 그 언제 가격인가 그리고 또 어디서 팔았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만 원이라는 것도 가짜 뉴스는 아니지만 가짜 뉴스는 아닙니다. 어느 매장에서 언젠가 그렇게 파시는 데도 있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참 걱정하는 게요. 뭐 가격이 2만 원이냐, 16,600원이냐, 뭐 이것보다 맞습니다. 배추 가격의 변동 추이가 좀 걱정이 돼요. 맞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뭐 지난해보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8월 초순에 보면은 배추 한 포기 가격이 5,499원. 네. 그런데 쭉쭉쭉쭉 올라가서 27일. 네. 그러니까 그저께죠. 네. 그저께는 9,963원. 거의 이제 10,000원 가까이 되는데 배추 가격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올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더웠습니다. 그렇죠? 무더위 일수가 굉장히 길었죠. 제가 어느 자료에선가 보니까 보통은 통상 여름에 폭염 일수랄까 이런 것이 10일 전후 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33일이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이례적으로 길게 유지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배추는 사실 좀 그 차가운 거를 좋아하는 뭐 이런 성질의 그 생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름 배추
지금 우리 배추가 여름 배추인데요. 여름 배추요? 여름 배추는 강원도의 고랭지 지역 해발 뭐 1000m 이런 데서 재배되는 그 배추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즌이 조금 바뀌어서 중고랭지 지역에서 배추가 지금 출하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게 9월 말 되면은 그 중고랭지 지역에서 배추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 때인데요. 폭염일수가 길다 보니까 그 생육이 좀 지연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요 기간 한 1, 2주 동안은 우리 국내산 배추가 굉장히 부족해지겠다라는 것을 미리 그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미리 했던 게 그 국내 물량 부족분을 좀 그 수입을 해서라도 채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좀 해뒀습니다. 그래서 좀 중국산 배추도 신선 배추 수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산 배추가 지금 수입이 된 건가요? 일단 초도 물량으로요. 16톤 굉장히 작은 물량입니다만 그건 수입이 지난주에 됐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안전 검사하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안전 검사하고 검역 뭐 절차 맞춰서 지금은 저희가 비축기지에 일정 물량을 그 16톤을 보관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산 배추가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네. 저희도 보니까 네. 이제 과거에도 한 있었는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게 이런 네. 거예요. 위생, 맞습니다. 검역. 네. 이거 어떻게 잘 네.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검역이나 위생 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 현지에서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 들여와서 이렇게 다 안전성 검사 등을 마친 상태이고요. 그 위생 쪽의 문제를 삼았던 건 아마 절임 배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네. 예, 근데 지금 뭐 배추는 동영상 보면은 맞습니다. 뭐, 예, 예. 뭐 이렇게 소위 알몸으로 알몸 배추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거는 절임 배추였고요. 지금 수입하는 건 신선 배추입니다. 그러니까 노지에서 수확한 거를 그대로 이제 들여오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검역도 이제 철저히 하고 네, 있다. 그럼요, 물론입니다. 네, 그럼 현지에서도 검역하고 여기서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비축기지에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고 지금 내일 그 식품 마트, 식자재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김치 업체들 이렇게 좀 모셔서 아마 상태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설명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들어오는 중국산 배추는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네, 건가 보죠? 직접은 아마 지금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뭐 급식이라든지 예. 뭐 대규모로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네, 예, 식자재 공개한다. 마트나 식자재 마트를 통해서 또 사실 수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마트 같은 데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팔고 이럴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김장철이요. 네, 네. 한 달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보통 이제 10월 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예. 김장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11월 중순, 그렇죠. 뭐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아마 김장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근데 이제 김장철이 이제 다가오는데 네. 배추 값이 계속 오르면 아, 네. 그 주부들 이거 참 이만저만 걱정이시죠. 할 거 없- 네. 예, 근데 그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배추가 중고랭지 배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10월 저희들의 전망으로는 조금 제가 원래 9월 말쯤에 저희가 이제 수확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폭염 때문에 좀 늦어졌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월 10일 전후에서부터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이 중고랭지 배추도 안정화될 것이고요. 김장 배추는 가을 배추나 겨울 배추를 김장 배추라고 합니다. 가을 배추, 겨울 배추는 지금 심은 지가 얼마 안 됐고요. 네. 지금 이제 막 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추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요. 예. 말씀 중에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제 네. 저희 그 9시 뉴스에도 네, 네. KBS 9시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 말씀하신 가을 배추 주산지가 전라남도 해남 쪽인데 해남이 25% 합니다. 최근에 폭우 때문에 네. 아주 그냥 피해가 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을 배추 생산도 차질이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네. 보도를 하던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방송 마치고도 해남을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해남이 지금 보고된 바로는 그 침수 피해가 배추 경우 600헥타 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해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가을 배추 주산지들이 여럿 있지만 네. 해남이 25% 물량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600헥타가 침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물 빠지고 물론 이제 생육이 조금 저하될 수는 네.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영양제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한 포기 한 포기 정말 돌보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상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생육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쓸 수 없게 유실된 면적 이거는 지금 가봐야 합니다만 어느 언론에서는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10% 아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해서 추후에 네. 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염려하실 상황은 아니다라는 염려할 말씀을 상황은 드리고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워낙 저희 농가들의 기술 수준도 높아졌고 굉장히 열심히 지금 돌보고 계세요. 지금 배추 가격 이런 상황에다가 중국에서 신선 배추 들어온다고 이제 하니까 우리 농가들은 불안하신 거예요. 아, 우리 열심히 해서 잘 가꾸면 충분히 김장 배추 문제 없는데 너무 이게 과도하게 이렇게 염려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그 배추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네, 이제 바로 해남 갈 겁니다. 가셔갖고 네.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그러겠습니다.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격이 오른 게요. 배추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른 채소들도 한번 조사를 네, 해봤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뭐 시금치, 무, 상추 뭐 59%, 60% 이상 되고 뭐 46% 이거 보는데 이런 그 주요 채소 가격 급등의 원인도 다 폭염 때문인가요? 폭염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시금치는 그 대표적인 혼행성 작물입니다. 네. 예전 같으면 저희가 뭐 포항초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겨울 굉장히 추워질 무렵부터 시금치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네. 언젠가부터 저희가 이제 온실에서 시금치도 재배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냉방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그 시금치를 재배를 하고 있는 네.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 폭염 이렇게 장기화된 폭염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이 시금치를 재배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금치가 지금 비싼 상황이고요. 시금치는 점점 아마 가격표를 보시면 그 기온 떨어짐과 함께 점점 이제 상황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는 상황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양도 많아지고요. 이제 포항초를 비롯해서 재배지가 확산이 되니까 그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하고 똑같습니다. 작기도 똑같고요. 그래서 무도 상황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이제 강원도 쪽에 있는 취재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강원도면 이제 송이가 많이 채취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올해는 이맘때쯤 되면 이제 본격적인 송이 채취가 시작돼야 되는데 송이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고요. 글쎄 그 보도들 저희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네, 네, 저희 네. 취재 기자 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네. 송이 채취 농민이 산 이곳저곳을 샅샅이 살핍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송이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맘때면 송이를 하루에 많게는 1kg까지 땄지만 올해는 수확량이 없습니다. 송이가 자라려면 적당한 습도와 20도 안팎의 기온이 유지돼야 하는데 무더위와 가뭄이 이어진 탓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양양의 평균 기온은 지난해보다 2도 정도 높았고 강수량은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온도가 35도, 야간 기온이 20도가 넘잖아요. 25도 정도 되니까 얘가 송이화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강릉과 고성, 인제 등 강원도 내 다른 송이 주산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송이 판매점에도 송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통상 추석 전에 시작되는 송이 공판도 대부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이 작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양양 송이 연어 축제 준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이 물량이 부족해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인 송이 채취 체험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자, 배추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시금치 얘기하고 네. 지금 송이까지 네,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자, 이렇게 이상 기후 때문에 농산물의 그 작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작황. 발육이 이제 안 네, 좋아지게 되면 네. 결국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기후플레이션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네. 장관께서는 네. 농촌경제연구원에 오래 네,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실 것 네, 같은데 네. 기후플레이션 이거 어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생육이 부진하고 또 공급량 자체가 그럼 줄어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가격에 영향을 금방 미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온도가 몇 1도 오를 때마다 한국은행 보고서가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기후 변화가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기온이요. 네. 지금 위에 좀 작은 글씨 있는데 네. 기온이 1도. 1년간 지속적으로 1도 상승하는 경우 네. 충격 이전보다 농산물 가격이 2% 예,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데 특히 식료품이라든지 이제 과일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물론입니다.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에 사과 생산량이 굉장히 줄었었습니다. 그렇죠? 평년 대비 30% 정도 줄어서 올해 그 사과는 1년 농사 지은 걸 가지고 1년을 드시는데 올해 초부터 이제 사과가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불편하고 힘드셨어요. 금사과라고. 네, 지난번에 나오실 때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네. 저희가 1월부터 생육관리협의체 만들어서 농가들하고 유관기관하고 해서 이 계절엔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철저하게 노력한 끝에 올해는 굉장히 사과 농사가 그래도 잘 됐습니다. 이렇게 네. 기후 위기 속에서도 사과 농사, 배 농사가 굉장히 잘 됐고요. 올해는 그래도 평년 정도는 수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고 네. 저희들이 4월 초에 과수산업 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 노지든 그다음에 온실이든 스마트화를 좀 촉진하는 겁니다. 스마트화를 촉진한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한 요소이고요. 또 하나는 아예 종자 자체를 내재성 품종으로 바꿔가는 것. 이제 이것도 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기후변화 대응 팀을 아예 만들어서 네. 이번 주부터는 아예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만들고 해서 12월에는 아예 전체 품목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생각한 거는 이런 거예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해 본 단계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국토 면적이 넓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좁은 국토에서 우리 농가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어떤 다른 영토가 넓은 나라보다도 농식품이 굉장히 풍부하게 공급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로 점점 어려워지니까 어떤 품목의 재배 적지를 찾는 것, 이거를 좀 새로 해봐야 되겠다. 중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재배 적지를 이렇게 평면상에서 찾는 것뿐만 아니라요. 위아래로 찾는 게 아니라 수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고도가 높고 그렇죠. 낮고. 네. 지금 배추도 1000m 이상 고랭지에서 하는 이유는 그쪽은 더 시원하기 때문이잖아요. 기후가 그렇죠. 아래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럼 우리 국토 전체에서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은 사실 쌀농사를 합니다. 그런 농지들이 있습니다. 그 농지들을 좀 찾아내면 쌀은 우리가 굉장히 남으니까요. 여기를 좀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좀 원예작물들로 바꿔주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네. 국내에서만 우리 농사지을 땅을 찾는 게 아니라 해외 농업 개발을 해보자. 해외 농업 개발요? 네. 우리 민간 기업이나 우리 농가들이 해외에 가서 적합한 부지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내 상황이 괜찮으면 거기서 팔고요. 우리 국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수급이 어려우면 우리가 반입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산할 수 있는 이 여력을 좀 넓히는 것. 이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봄에는 배추가 굉장히 실하고 네. 많이 생산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봄 배추를 10,000톤 정도를 저희 비축기지에 저장을 했다가 네. 여름 배추 작황이 나쁠 때 그것을 냈습니다. 그래서 수급 조절에 굉장히 활용을 잘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선도 높게 미리 우리 농작물들을 좋은 계절에 생산한 거를 보관을 해서 그 좀 수급 조절에 활용할 수 있다면 네. 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런 비축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정부의 대책이 비축 물량을 이제 푼다든지 아니면은 해외에서 네. 대체 작물을 그냥 관세 낮춰갖고 아니면 네. 무관세로 이렇게 들어오는 너무 임시 방편에 머무르는 거 맞습니다.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네. 장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기후 이상에 따른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봤다면 지금부터는 농민 입장에서 그렇죠. 예. 기후 이상에 따라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 지난주였죠. 이제 중부하고 남부 지방에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피해도 이제 큰 것 같던데 네.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농작물 피해 면적을 보니까 15,000헥타 정도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축 폐사가 44만 마리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15,000헥타 중에 13,000헥타 정도는 벼입니다. 근데 벼 같은 경우는 통상 그 저희가 도복이라고 하는데요. 그 물이 빠지고 나면 그래도 뭐 그 좀 그 회복을 할 수가 네. 있는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는 배추하고 뭐 상추 이런 네. 것들이 피해를 좀 입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가축 같은 경우에는 닭하고 오리 중심으로 그 폐사가 좀 일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그 보니까 올 여름에 폭염이 길다 보니까요. 네. 벼농사 짓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벼멸구가 예년에 비해서 네.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약재를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아니 다음 주부터 이제 수확에 들어간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 수확 바로 직전에는 또 약재를 못 쓴대요. 맞습니다. 네. 발만 동동 구르던데 맞습니다. 지원책 같은 거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벼멸구 같은 경우에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가 우리 농진청이 이제 좀 접수를 해보니까 26,000헥타 정도가 벼멸구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 보니까 아마 방제를 하시는 곳도 있는데 좀 수확기를 늦춰서 근데 방제를 해도 이게 그 드론으로 이제 방제를 하니까요. 네네. 그 뿌리 쪽에 있는 이 벼멸구가 이제 그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두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흔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단은 그 벼멸구 피해를 입은 피해벼는 정부가 전부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매입을 할 생각이고요. 그 밖에 이제 이 뭐랄까 이 부분을 재해로 인정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늘 이제 농민들 얘기하는 거는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준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너무 이게 언발에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농가가 재해보험을 가입을 하신 경우에는 그 재해보험료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가령 이번에 이제 그 침수 피해가 났다 그러면 저희가 그 손해평가사 이런 분들을 이번에도 1,000명을 파견을 해가지고 3일 안에 피해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신속하게 이제 그 재해보험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도 농약대나 대파대 같은 것들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좀 더 피해가 심하다 그러면 생계 지원이라든가 뭐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정책자금 쓰신 거에 대해서 이자 감면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촘촘히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10월 1일까지 그 행안부에서 그 피해 조사를 완전히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정부도 이 이상 기후에 대응해서 나름대로 과학적인 대비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게 2027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라남도 해남에다가 농식품 전용 네. 기후 변화 대응센터 기후변화 대응센터. 이걸 이제 짓는다고 하는데 네. 이게 문제 보니까 이게 첫 해부터 시작되는데 네. 약간 진도가 늦은 네. 뭐 그런 감도 있고 하는데 네, 네. 차질 없이 진행될까요? 어떻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평가라고 해서 그런 걸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받았고요. 그래서 예타 통과가 됐고 지금 예산도 이제 내년 예산도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27년까지는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후 변화, 그다음에 기후 위기로 고통을 받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농민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전 해외에도 세계적인. 보니까 작황이 안 네, 좋은데 특히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라든지 네. 카카오, 이제 네, 초콜릿이죠. 네. 이게 작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 한번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요 품목별 물가 상승률 블룸버그 자료긴 한데요. 코코아 굉장히 이제 올랐어요. 커피도 올랐고요. 오렌지 주스, 돼지고기, 뭐 밀도 좀 오르고 했는데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국내 소비자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건 그렇죠. 어떻게 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실은 카카오가 대표적이고 또 우리 많이 드신 올리브유, 네. 올리브도 작황이 안 좋아서 이제 이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고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로서는 뭐 조금 우리 네. 소비자들이 피해보지 않으시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가격을 좀 높이는 거를 좀 식품 회사들이랑 좀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증가폭 이런 것들을 조금 누르려는 뭐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밀 같은 경우에는 국제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식품 회사들한테 좀 가격을 좀 조정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식품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네. 그런 가격들은 또 반영을 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식품 유통회사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원재료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비용도 있고 뭐 인건비도 인건비 있고 있죠. 네. 경영하는데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나만으로 뭐 이제 식품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저희 부에서는 최대한 식품 회사들하고 협조해서 뭔가 국제 가격이든 국내 가격이든 원자재 가격이 좀 내려갔을 때는 이게 즉각적으로 좀 식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좀 조정을 부탁드리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인상시키는 시기를 좀 늦추시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면은 좀 인하하는 품목도 좀 만들어 주십사. 네. 그래서 좀 그리고 필요하면 할인 지원 같은 것들도 좀 하게 뭐 이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식품회사들이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치솟는 채소값 그리고 기상 이후로 인한 기후플레이션에 대한 정부 대책들 종합적으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쌀값 수급 대책, 그다음에 한우값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쌀값과 한우값이 하락하면서 농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쌀값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도 벼농사는 풍년이 예상되지만 농민들의 얼굴은 어둡기만 한데 왜 그런지 저희 KBS 기자가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 만나봤습니다. 수확을 한 달여 앞둔 상주의 논입니다. 누렇게 익은 벼로 가득해야 할 논이 흙더미에 파묻혀 맨땅이 됐습니다. 쌀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땀 흘려 키운 벼를 트랙터로 갈아 엎은 겁니다. 지난해 10월 80kg 기준 21만 원대였던 쌀값은 지난달 17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특히 경북 일부 시군에서는 15만 원대에 거래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월급이나 마찬가지인데 생산비도 안 나오고
적자를 본다 하는 거는 살아가는데 정말로 우리 농민들은 정말 막막합니다. 이미 경북의 농협 쌀 재고는 지난해 2배 수준인 4만 톤에 이릅니다. 농민들은 수확철에 접어들면 쌀값이 더 폭락할 거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풍년이 예상이 되고 정부에서 구곡에 대한 시장 격리 조치가 좀 늦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쌀값은 더 떨어질 거라고. 정부가 올해 햅쌀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하는 등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농민들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농민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멀쩡한 논을 이제 트랙터로 갈아입는데 네. 원인은 보니까 쌀값 하락 때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얼마나 그러면 떨어졌는지 시청자분들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네.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산지 쌀값인데요. 네. 20kg 기준입니다. 9월 26일 기준인데 55,000 작년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55,637원인데 지금은 5만 네.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8.54% 정도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쌀값이 떨어지는 겁니까? 쌀이 많으니까 떨어져. 많으니까. 예,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1인당 쌀 소비량이 56.4kg입니다. 작년도에. 근데 이게 이제 한 20년 전하고 비교하면 뭐 거의 절반으로 줄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쌀은 56.4kg. 예를 들면 고기 소비량이 60.6kg예요. 그러니까 고기 드시는 것보다도 밥을 덜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비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쌀 생산은 굉장히 이제 수확량이 단수가 높다고 저희가 말을 네. 합니다. 그 단수가 굉장히 높아서 수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구조적 공급 과잉이라는 말을 저희가 쓰는데 항상 쌀이 매년 10에서 20만 톤 정도가 남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쌀은 남으니까 뭐 이렇게 쌀값이 떨어지는데 그 올해는 상황이 뭐냐? 작년도에 이제 23년산 쌀을 보통 농민들이 생산을 하시면 농가들이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민간이나 농협의 RPC라고 하는 곳에 쌀을 팝니다. 네. 그럼 이제 RPC나 민간에서 쌀을 농가들한테 사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1년 동안 판매를 하시다가 신곡이 나올 때 또 다시 사시고 이런 구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RPC에 작년 23년산 구곡이 올해 초에 판매가 좀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RPC들 입장에서는 지금 신곡을 받아야 되는데 창고가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신 거죠. 내가 지금 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내가 농사지어서 쌀을 지금 RPC가 사야 되는데 네. RPC 창고가 구곡으로 차 있으니까 정부한테 저 구곡을 빼주세요. 불안하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고 있어서요. 정부가 지금 저희들이 9월 10일 날 일단은 첫 번째 수확기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적이 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수확기 대책을 한 경험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9월 10일 날 수확기 대책하면서 발표를 한 것이 24년산 신곡을 저희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당시에 이제 풍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소비량하고 맞춰서 일단 확실하게 2만 헥타 이거는 10만 톤 플러스 알파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완전히 지금 당장 걷어내버렸습니다. 걷어내서 이거를 이제 아예 사료용이나 주정용으로 쓰겠다. 그래서 걷어낸 상태이고요. 그게 좀 전에 이제 리포트에서 말한 시장 격리. 시장 격리라는 겁니다. 요 용어예요? 쌀시장, 밥쌀시장에서 격리를 해버린 겁니다. 밥쌀시장에서 격리를 하고 저희들이 발표하기를 10월 7일에 그 통계청에서 예비 생산량을 발표를 합니다. 예비 생산량 발표를 하면 그때 보고 다시 소비량 대비 초과 생산량은 정부가 시장 격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완전히 확정된 생산량이 나오면 다시 또 그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하겠습니다라는 발표를 9월 10일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을 좀 안심시키는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정부가 다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런데 아마 이제 저 때 리포팅을 할 때에 비해서 지금은 보시면 저희가 2만 헥타도 걷어냈고요. 최근에 이제 벼멸구 피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벼멸구 피해 면적이 지금 거의 2만 6천 헥타, 거의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게 또 밥쌀로 보면 2만 6천 헥타면 얼마가 되나요?
2만 헥타가 10만 톤이니까요. 2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한 15만 톤 정도가 되는 규모가 사실 이미 또 격리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가 정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당과요. 농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전에 말한 시장 격리라든지 걷어내고 하는 게 하는 거는 알겠는데 네. 너무 정부가 찔끔찔끔 이제 하는 거 네, 아니냐. 네, 좀 더 네.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먼저 야당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네. 정부는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수확기 산지 쌀값 20만 원 보장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어제 정부와 여당이 2만 헥타르의 밥쌀 재배 면적을 격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우 미흡합니다. 매우 미흡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박찬대 원내대표신 거죠? 네. 일단 저기에서 좀 약간 팩트를 좀 팩트에 오류가 있어 교정을 오류가 있어요? 하자면 네. 수확기 산지 쌀값 약속 20만 원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작년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 원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속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작년에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 원이 넘었다라는 것이고요. 올해 9월 10일에 저희가 발표를 한 2만 헥타 네. 그 시장 격리를 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 10월 7일 날 그 초과 생산량을 또 시장 격리를 한다라고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건데요. 네. 그래서 초과 생산량은 정부가 그 밥쌀 시장에서 격리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또 일부 농민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쌀값 하락 원인이 생산량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쌀 때문이다. 아, 네. 수입쌀 막지 않으면은 계속 이럴 거 아니냐 하는데 네. 수입쌀 막을 수는 없나요? 우리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것이 그 94년도인가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할 때요. 그때 사실은 저희가 그 쌀 시장 개방을 유예를 하는 조건으로 우리 좀 그 저율 관세에 쌀들이 좀 들어오는 뭐 이런 예.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년 동안 계속 관세와 유예를 하다가요. 2015년에 더 이상은 이제 관세와 유예를 계속할 수는 없고 2015년에 40만 8,700헥타 정도의 규모에 대해서는 5% 관세만을 들여서 저율 관세로 들여오고 네. 그거 TRQ 물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쌀은 우리나라에 들여오려면 513%의 관세를 내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협상을 한 것을 저희가 이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40만 8,700헥타는 근데 국영무역 방식으로 들여오는 것이고요. 들여와서도 정부가 그 일반 밥쌀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 아주 미미한 양이 밥쌀 시장에 나갈 수는 있어도요. 대부분은 그 물량은 그 주정용, 가공용에만 그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5년부터 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그 수입량이 아니라서 네. 이게 밥쌀 시장에 또 개입을 안 하니까요. 이것 때문에 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쌀 생산량이 이제 과잉된다. 그러면은 미리 예측을 해갖고요. 농가 보고 올해는 이렇게 보면은 생산량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쌀 좀 자제해 주세요. 뭐 이거는 안 됩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쌀 같은 경우에는 자급률이 거의 105%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량 대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편이라서 저희가 이제 한편으로는 아예 심을 때 쌀 말고 일종의 전략작물이라는 걸 심으시면 직불금도 더 드리고 뭐 이런 유도를 해냅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밀이나 콩이나 가루쌀 같은 것들을 재배를 하십시오. 그리고 조사료 재배 뭐 이런 것들을 하시고 쌀을 좀 덜 심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우리 일단 농가 고령화가 많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익숙하신 거고요. 쌀이 가장 그다음에 우리 벼가 논이 그 기계화율이 거의 100%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영농의 수월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미련을 못 버리시고 쉽게 포기할 수 없죠. 예, 그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 지어놓으면 정부가 이렇게 시장 격리도 하고 RPC가 다 또 매입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다른 농업에 비해서는 그 좀 편의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그 쉽게 줄여지지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생산량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소비가 왜 안 될까? 이것도 이제 하는데 네. 먼저 소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 네.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쌀 수급 대책이 흔들리는 것 같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요. 네. 2년 전에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데 네. 2년 전 기준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좀 네.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데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쌀 소비 통계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뭐 그런 문제들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사실 좀 하기는 합니다. 그 정책을 펼칠 적에는.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그 우리 지금 소비량에도 불구하고 소비량도 줄어들고 있지만 그보다도 덜 드실 수 있다라는 게 그 좀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다만 그 밥쌀로 먹는 게 있고요. 쌀 가공품으로 또 소비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을 보면은 밥쌀은 좀 줄어도 그 가공식품은 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가공식품 쪽, 쌀 가공식품 쪽의 확대 그리고 좀 그 외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 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몇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대표적으로 젊은 분들이 밥 먹으면은 살쪄요. 먼저 이런 인식도 있고요. 예, 그리고 탄수화물 때문에 그렇다 뭐. 그리고 아침밥을 거르는 비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아지면 혼자 먹기 위해서 밥을 하기보다는 그 간편 그 조리용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각도로 좀 이런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서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대학교에서 학식이라고 하죠. 네. 그 1,000원의 아침밥. 네. 그러니까 1,000원만 내면은 이제 대학생들 이제 아침을 먹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것도 네. 하나의 소비 그럼요. 방법이죠. 예. 젊은 미래 세대의 이 밥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쌀 소비도 촉진하자라는 것의 일환이고요. 그 1,000원의 아침밥은 정말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 예산도 내년부터는 예산도 1,000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2,000원으로 그 예산을 늘립니다. 2,000원을 예산을 늘린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얼마예요? 학생들은 그대로 그대로 1,000원인 1,000원인데. 거고요. 정부가 좀 더 말하자면 그 늘려서 드리는 거죠. 그럼 반찬이라든지 이게 좀 더 좋아지겠네요. 예, 그리고 밥도 좀 고품질로 좀 드실 수 있게. 그래서 지자체가 또 내고 대학이 내고 이렇게 좀 같이 내서 1,000원의 아침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개 학교 정도가 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쌀 소비를 좀 촉진하는데 중요한 그 경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웃 나라 일본 얘기 좀 네, 저희가 좀 해보고 싶은데 일본 뭐 저도 특파원을 일본에서 3년 했기 때문에 뭐 잘 아는데 쌀이 이제 최근에 보니까 쌀이 부족해가지고 쌀값이 올라요. 예, 보도 근데 봤습니다. 과거에 보면은요 일본도 우리가 똑같았거든요. 맞습니다. 쌀이 과잉 생산되고 뭐 소비량이 줄여갖고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대책도 내놓고 했는데 일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저희가 NHK 그 뉴스 저거 지금 보면은 제가 NHK 뉴스 보도 자료인데 쌀이 없다. 네. 쌀 부족 언제까지 계속되냐? 뭐 이런 얘기예요. 내용도 보면은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일본 내 쌀 가격이 50% 이상 올랐다. 쌀 부족 때문에 사재기도 있고요. 대형마트에서는 쌀 코너에 아예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오키나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키나와까지 가서 쌀을 뭐 구매하는 이런 진풍경도 이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지금 쌀이 남아 돌잖아요. 네. 이 쌀을 일본에 수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관세 때문에 일본도 관세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아마 가격 경쟁력이 있을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마 이제 일본도 쌀 수확기가 됐을 테니까요. 저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됐을 거고 항상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2달분 정도의 쌀은 일본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거든요. 보관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쌀 소비를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품질 좋은 맛있는 친환경 쌀 요거를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밥이 맛있으면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쌀을 좀 많이 공급하는. 그다음에 제가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요, 일본이 사케라고 하던가요? 일본의 전통 술. 예, 전통주. 쌀로 만드는 술이잖아요. 그렇죠. 사케에 들어가는 일본 쌀이 30만 톤이랍니다. 1년에. 네. 근데 제가 우리나라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도 전통주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요.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통주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우리는 쌀이 얼마나 들어가지 했더니 10,000톤도 우리는 소비를 하지 않더라고요. 10,000톤도 안 돼요? 10,000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쌀 재배, 그다음에 우리 전통주를 비롯해서 쌀 가공식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한 소비를 좀 늘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아이디어 이것들을 좀 넓히면 우리 쌀 소비도 그리고 수출까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도 경쟁력이 품질이 좋아지면 경쟁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도 쌀 소비를 상당히 촉진할 수 있지 좋은 않을까.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야당 얘기도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네. 야당은 정부의 쌀값 대책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네. 쌀 수급 대책도 잘못됐다. 그러면서 제2양곡법 이걸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이제 회부 네.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고 하면은 다시 또 이제 대통령한테도 가고 그럴 텐데, 기본적으로 장관께서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일단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한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가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양곡 가격을 기준 가격을 말하자면 정해놓고 시장 가격의 차이가 나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희가 재량 매입으로 시장 격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의무 매입까지 이렇게 법률에 들어가게 되면 네. 우리 지금도 쌀이 남는다고 하는데 당연히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유인은 더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품질 좋은 쌀을 만들려는 유인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량만 많이 생산하면 쌀은 뭐 괜찮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쌀 산업이 망가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된 쌀 산업이 되려면 고품질 쌀을 만들어서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내게 해야 그래야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 농가들도 적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생산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뭐 명약관화한 사실이고요. 그럼 농가들 전체가 다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법률로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께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제2요구권, 거부권도 요청하시겠네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더 야당 의원님들하고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저희들이 가진 대안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화제 바꿔갖고 한우값 제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한우는 왜 떨어지는 거예요? 한우도 공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공급이 지금. 많아서. 네. 그래서 저희 코로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해외도 못 나가시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네. 스몰 럭셔리 이래가지고 한우를 많이 좀 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가니까 우리 한우 농가들이 입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소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한 40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가 지금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 아마 내년 초까지도 물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네. 한우값은 저렇게 떨어진다는데 네. 왜 소비자들은 네. 마트에 가면은 소고기 값은 한우 값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왜 그런 거죠? 체감상으로는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소고기는
그 도축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발골, 지육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준비하는데 상당한 이제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통 비용을 48% 이렇게 보는데요. 그게 뭐 일본도 한 47%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은 63%입니다. 유통 비용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고정 유통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좋아하시는 부위들이 이게 좀 겹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위는 가격이 별로 떨어진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근에는 매달 한 번씩은 서프라이즈 행사라고 해서 반값 한우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제가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지금 한우 가격이 6년 전 정도 라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린 거죠. 가격이 상당히.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도록 그 어떻게 하면 가격을 낮출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농협이 선도적으로 가격을 좀 낮추면 그 부분이 다른 유통업체에도 좀 번져나갈 테니까 그 소비자 가격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경영비와 부채로 농가가 위태롭습니다. 농산물 판매 수입은 폭염과 폭우 등 자연재해와 가격 등락으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농민들의 생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최근 직불금과 정책보험을 두 기둥으로 하는 한국형 소득 경영 안전망이라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참 어렵습니다. 한국형 소득 경영 안전망. 이거 어떤 건지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우리 농가들이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소득과 경영의 안전망을 만들어보자. 뭐 이런 작업이고요. 한국형이 붙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 중립적, 그러니까 생산에 뭐 등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불제라는 것을 주로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농가의 책임성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 그 정책 보험 방식으로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우리 한국형은 그래서 유럽식의 그 직불제와 미국식의 정책 보험을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기둥이 맞습니다. 두 기둥이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기본직불이라고 해서요. 기본직불금 단가도 이제 내년부터는 상향을 하는데요. 그 유럽식의 그 직불금을 이제 상향을 하는 공익직불제를 일단 그 확대하는 뭐 이것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주 새로운 것인데요. 농업 수입 안정보험이라고 해서 미국식의 그 정책보험 방식을 우리가 들여오는 겁니다. 수입 안전보험을 전면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재해보험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재해보험도 좀 더 두텁게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민간 협업으로 선제적으로 수급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농가의 소득과 경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농업 수입 안정보험, 그러니까 정책보험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재해보험은 예를 들면 제가 재해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근데 폭우가 오고 이래가지고 제 뭐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낙과가 되면 그 수확량 감소에 대해서 내가 낸 보험료에 기초해서 그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입 안정보험은 그 생산량 감소 곱하기 가격까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즉 나의 수입분을 고려를 해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수입 안정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내 수입이 60에서 85% 정도보다 최고 85%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내가 어떤 상품이든지 가입을 해놓으면 그 정도에 못 미쳤을 때 그 부분을 보장을 해주는 뭐 이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잡음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가격 하락에 대한 이제 보장을 최고 이제 85%까지 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해주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명확한 선을 그어야 농가에서도 좀 알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직 안 됐나 보죠. 법은 저희가 지금 이제 곧 개정을 할 것이고요. 정책보험법을 개정을 할 것이고 지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요. 저희가 이 수입안정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입보장보험이라는 이름으로 10년 동안 이미
시범 사업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네. 예,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내년부터 이제 적용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것이 그 본인들이 이제 저희가 상품을 크게 3가지 정도로 마련을 해놓고 네. 그거에 따라서 그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 만약에 이제 보험을 받아야 될 요건이 됐다라고 하면 그 보험료가 나가는 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법적인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농가들이 걱정하실 상황은 그건 아닙니다. 예, 근데 특히 이제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가격 안정을 아예 하기 위해서 가격 보장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올림픽 평균으로 저희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5년 동안에 그 품목의 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가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우리 농가의 수입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게 농가 전체의 수입이 아니라 그 품목의 수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품목의 예, 그 수입이요? 품목의 수입이라서 크게 염려를 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가가 자발적으로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 형식이다 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번거롭고 그런데 그러지 네. 말고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아예 도입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어려운가 보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쌀하고 똑같은 똑같이 문제인데요. 가격 보장을 해야 그럼 되니까. 가격 보장을 해주게 되면 특정 품목의 생산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산물 수급이 전반적으로 불안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입 안정보험의 핵심은 농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조금이라고 있습니다. 농가들 그 같은 품목 하시는 분들이 네. 모여서 수급 조절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품목의 쏠림 현상 없이 수급 조절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면서도 나의 수입의 안정성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다 됐어요. 아이고, 그렇네요. 진짜 빨리 네, 간 것 네, 같은데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지난해 이제 12월에 취임하셨으니까 아직 1년은 이제 안 네. 된 것 같은데 네. 남은 임기 동안에요. 꼭 하시고 싶은 정책? 네.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여기 제가 나왔을 적에는 사과 이야기했고 지금은 또 배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금사과.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는 또 쌀하고 한우는 반대의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어요.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 내려가는 것도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참 우리 저기 농식품부 직원들이나 저보고 그 안타깝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직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최근에 배추 가격 비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어느 민원인께서 저희 직원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 내용이 뭐냐면 살기 어려운데 김치라도 맘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잘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이제 이 말 듣고 너무 뭐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우리 농가들은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이 정말 땡볕에 나가셔도 배추 한 포기 살려보시겠다고 하나하나를 너무 돌보세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이런 시각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잘 해볼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게 결국은 저는 농업 농촌이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바뀌려면 가야 하는 방향이 일단 저희가 스마트화, 농업의 스마트화 해야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그 고령화된 농가들 중심에서 청년들이 좀 들어와서 세대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축이 돼야 우리 농촌이라는 것도 고령화되고 활기없고 이런 게 아니라 농업 외에 다른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그 공간 전환도 돼서 우리 농업 농촌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농가들하고 열심히 같이 노력해서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우리 농식품 소비하실 수 있도록 좀 저희 농업 농촌의 변화, 구조 변화를 한번 이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고요.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